제가 이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산업적인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자동차는 운전자가 실제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를 직접 육안으로 눈으로 보고 손과 발을 이용해서 차량을 제어하는 그런 단순 수송체로서의 이동체였는데요. 여기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편리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센서, 레이더, 카메라와 같은 인지 센서들에 대한 도움을 받아서 좀 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그다음에 좀 더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한 이동체로서의 발전이 되었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자는 전혀 운전에 개입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책을 볼 수도 있고 회의도 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완전히 자율화된 자동차, 즉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최종 개발 목표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동차 분야는 1920년대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량 생산에서 2차는 전동화, 그다음에 3차 혁명에서는 자동화라든가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되었던 3차 혁명이었고요. 4차 혁명에서는 자동차 기술뿐만이 아니고요. 전통적인 자동차 기술과 여러 가지 어떤 커넥티드 서비스, 공유경제를 하기 위한 타 산업, 이종 산업과의 어떤 융합을 하기 위한 이러한 제4차 기술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시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다수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망들이 레벨 3 이상의 자동차가 2025년대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레벨 4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2030년대 이후에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성하는 크게 이제 기술이 인지 판단 제어라고 하는 세 가지 어떤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내가 주행 가능한 공간인지 전방에 어떤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를 식별해 줄 수 있는 인지 기술, 인지 센서라고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지 센서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주행하는 조건 내에서의 100% 완벽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레이더나 카메라와 같은 것들이 어떤 주행 환경, 주행 조건, 날씨, 역광, 그다음에 야간 운전, 그다음에 눈이나 비가 오는 악천후 조건들이라든가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응이 돼야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러한 인지 센서라고 하는 것들이 100% 그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들이 아직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인지 센서라고 하는 것들이 100% 완벽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센서가 언제 개발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보다 이런 레벨 4, SA 리자 기준으로는 레벨 4고요. SA 기준으로는 레벨 5 정도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특히 이제 승용차 레벨에서 완전 대중화가 되는 시점들은 굉장히 어떠한 전망치를 보게 되면 2050년, 심지어는 2070년 이후에도 지나서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상용화가 완전히 보급이 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시장에 이제 접근하는 방식들이 가장 먼저 이제 공공 영역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커머셜 비클, 군집주행이라든가 차량, 승용차 서비스를 하기 위한 버스 자율 셔틀이라든가 그런 시장으로 넘어가고요. 맨 마지막 단계 일종의 패신저카, 승용차 쪽에서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중화될 거다라고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완성차 업체나 기존 부품사들이 레벨 3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2030년 정도 전후에 상용화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자동차를 갖다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보다는요. 이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모빌리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로 먼저 이렇게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버의 로보택시라든가 아니면 폭스바겐에서의 모이아라고 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들, 그다음에 최근에 도요타의 이팔레트와 같은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이동 지원 서비스를 하기 위한 사회 혁신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창출, 시장들이 창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시장 창출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이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기술들을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와 같이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로 이런 산업과 기술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인지 판단 제어를 하는 전통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라서요. 참고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안전도 향상성 이런 측면 아울러서 완전 자율화가 됐을 때 차량 내에서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기 위해서는 이런 연결성, 커넥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교통 분야에 있어서 그다음에 도심 이동성에 대해서 의료 복지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농업, 관광, 업무 영역에 있어서 업무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이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다양화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러한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이 레벨 2라고 하는 것들은 차량에 탑재되어지는 여러 가지 인지 센서, 뭐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와 같은 인지 센서만을 가지고도 레벨 2 정도까지는 가능한 정도 수준인데요. 실제 이제 레벨 3나 레벨 5가 되기 인지 센서라고 차량에 탑재되어지는 인지 센서들은 내가 이렇게 검출할 수 있는 검출거리가 레이더를 기준으로 해서는 전방 레이더를 기준으로 한 200m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영역이 최대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는 한 100에서 130m 정도를 검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벨 4와 같이 완전 자율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차량이 탑재되어 있는 인베디되어진 센서만 가지고는 이렇게 검출 범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멀리, 그다음에 좀 더 안전한 경로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500m, 길게는 한 1km 정도까지에 대한 인지 범위를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기술들을 접목하기 위해서 VTX라든가 V2V와 같은 그 통신 기반 아니면 ICT 융합 기술을 통해서 그와 같이 이제 그 인증 영역들을 확대하면서 좀 더 안전한 기술 구현이 가능하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레벨은 그렇게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니자에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들은 0단계에서 4단계고요. SA 학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0단계에서 5단계 총 6개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분에 있어서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술 레벨은요. 조향 제동, 엑셀 등 같은 그 종방향 제어와 횡방향 제어를 차량 운전자가 하느냐 아니면 차량 시스템에서 이렇게 조건부로 하는지 그다음에 완전 그 자동화가 되는 건지라고 하는 유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전에 대한 운전 주도권이 평상시 조건, 스테이블한 그런 조건에서 운전자에게 있는지 시스템에게서 있는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악천후 조건이라든가 긴급 상황 시에 운전의 주도권을 운전자가 갖느냐 아니면 차량 시스템이 갖느냐. 그다음에 차가 주행하는 공간에 어떤 제약을 받느냐, 제약을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와 같이 0단계에서 4단계, 0단계에서 5단계 정도로 그 자율주행 기술을 구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어떤 시장 전망은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 차 비중이 굉장히 2035년도 이후에 한 75%까지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등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센서들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 조건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자동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먼 그런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이제 이포스라고 하는 유럽의 이렇게 스마트 시스템 플랫폼 협의체라고 하는 곳에서 전망하고 있는 로드맵인데요.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기술 단계가 R&D 단계, 그다음에 이 R&D에서 개발되어진 기술들을 갖다가 데모 시연하는 그런 데모 단계, 그다음에 이 데모 실증이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산업화가 되는 이런 3단계 영역으로 나누어서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완성차 업체들이 본인들의 어떤 그 브랜드 제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 R&D 단계 정도에 있던 기술들을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 단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과대 포장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굉장히 너무 많은 기술이 레벨 3, 레벨 4가 바로 코앞에 닥쳐진 것처럼 일종의 착시 현상이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30년에 레벨 3, 레벨 4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지만요. 이 자율주행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부품 시장, 센서 시장인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런 인지 센서,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해외 선진 업체들에 비해서 그 기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다수 이런 굉장히 핵심적인 인지 센서들은 아직까지 이제 국산화 정도 되어지는 비율이 레이더 정도만 만도에서 최근에 어느 정도 이렇게 국산화를 좀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고요. 물론 그 레이더 안에 들어간 핵심 칩셋이나 이런 것들은 100% 수입이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100% 전량, 즉 완성차 업체에 탑재되는 차량 카메라 시스템들은 전량 수입에 의존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품 기술을 과연 국내에서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부품을 국산화하려고 했더니
세계 시장과는 굉장히 기술 격차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착시가 좀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지센스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 등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뭐 VTX 통신에 대한 기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측위 보정, 뭐 GPS라든가 그다음에 디지털 맵, 이것도 굉장히 고정밀 HD 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기술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능 안전, 보장 안전에 대한 이게 IS 유리 기록에 대한 설계, 구현, 검증에 대한 이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확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량 내 어떤 인비클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개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운전 제어권과 관련된 HMI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 통합과 검증에 대해서는 국내도 세계적인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품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세계 시장과는 굉장히 기술적으로나 시장 규모 측면에서 굉장히 상당한 격차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근에 이 AI CBM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경쟁 우위가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융합을 시켜서 벌어져 있는 격차를 좀 더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종 산업 간의 어떤 융합을 통한 융합 산업에 대한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울러서 기존의 어떤 자동차의 어떤 수직적 산업 생태계를 다른 분야, 이종 산업에 있던 분야들이 들어와서 수평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격차를 갖다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과 투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간에서는 기존의 운전보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안전 쪽에 있어서 ADAS 시스템들에 대한 통합화와 고도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정부에서는 융합산업을 적기에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어떤 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신산업 육성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이 자동차 인프라 융합산업이 육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울러서 단순 기술 개발에서 끝날 게 아니고요. 개발된 결과를 가지고 실증을 하고, 실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유즈케이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이런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까지 갈 수 있도록 산하견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정부의 시책 대부분이 기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포커스가 많이 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차라는 게 이렇게 소재를 단순히 절삭하거나 가공하거나 아니면 찍어내거나 그런 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지난 한 30-40년 동안 성장해왔던 어떤 기술적인 인프라보다는 소프트웨어, 전자, 그리고 최근에는 인공지능까지 같이 결합되고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또 이제 통신이 필요하다는 관점도 있지만요. 그런 것들이 융복합되는 산업인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쪽에는 그런 전문 기업들이 사실 없습니다. 오토모티브 쪽에는. 그래서 정부가 많지는 않죠, 사실은. 1년에 한 300~400억씩 R&D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성과가 나올지는 좀 회의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이죠. 기술력은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10년에서 20년 정도 뒤집니다, 해외에 비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투자 비용은 해외가 훨씬 많은 돈을 붓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차라는 글로벌 스타 기업이 있어서 현대차가 잘 끌고 가야 되는데 현대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패스트 팔로우형 전략을 구사해왔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 주로 이제 경영층에 속하는 분들의 의견은 뭐였냐면 자율주행차 시대는 절대 안 올 것이다. 왜냐하면은 자동차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나. 걔가 자율주행을 한다니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을 실제 조사에서 나와 있어요. 통계에서. 공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세미나 SKT 몇 년 전에 세미나 와서 저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 앞에서 발표하셨던 분들이 자동차 산업 CEO들께서는 자율주행차 시대는 결코 안 올 거라는 말씀을 하신 지가 불과 4년 전인데 작년 재작년에 이제 막 CES 가서 막 이제 협력 관계 구축했죠. 모빌아이, 엔비디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이걸로 한 몇 년 전부터 표현했던 게 독과점의 비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쟁이 없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 안주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또 당장 그런 기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뭐 몇 단계 자율주행차를 내놨다고 딱 볼 때 거기서 국내 기술이 얼마가 구성되어 있는지 들어가 있는지는 사실 굉장히 치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내놓은 거의 태반은 아마 외산 부품과 외산 기술도 다 가져왔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는, 이따가 제가 이제 좀 말이 좀 많아졌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 부분에서 하겠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이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차,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가 구성하는 부품의 한 50에서 60%밖에 필요를 하지 않는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굉장히 악조건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 정부 시책은 주행 안전 중심으로 이제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있는데, 사실은 자동차가 스스로 달릴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100년 동안 생각했던 모빌리티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계신 책자를 잠깐 보시면 제가 어저께 오전에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뭐 고령자나 청소년, 장애인 등 어디는 가고 싶은데 운전을 못했던 분들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했거나, 그런데 이런 계층을 대상으로 이동 영역의 제한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보호자의 부담이 감소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어린이 스쿨 픽업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한 2개 정도 아까 여기 발표 자료도 봤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받고 있습니다. 한 1,200만 달러, 1,500만 달러. 근데 그 자율주행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운전자가 픽업하는 건데 거기에도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자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운전자에 대한 신원을 보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맞벌이죠. 출근해버리고 애들을 학교에서 데려다주고 학교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픽업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그런 아이들 안전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액의 돈을 투자받은 기업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한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령자, 청소년, 장애인들에 대한 그 이동약자에 대해서 픽업 서비스가 아마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나 우리나라 또는 보통 개발된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처하고 있는 문제가 지자체 소멸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방에 일단 내려간다, 소도시 간다 그러면 일단 차를 가지고 가는 게 장땡입니다.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이런 대상자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5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일본은 7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자율주행차 자동차 정책은 2021년까지 지자체에 거주하는 700만 명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동 운전 택시를 보급하겠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노선버스가 다 서서히 폐지돼요. 그래서 하루에 배차 간격도 굉장히 뜨문뜨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 지자체는 살기 불편한 거 힘든 곳이 되기 때문에 대도시로 점점 몰리겠죠.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지만 편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얘기는 했지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어떤 산업계가 해야 될 부품은 물론 중요하죠. 어떤 개발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공공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R&D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밀양이죠. 최근에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 밀양이 한 30년 안에 소멸되죠. 인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양시에 자율주행 택시 100대를 보급하는 R&D 겸 실증 과제를 그냥 정부 과제를 딱 풀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하든 거기에 조립을 해가지고 넣어줄 테고, 기술력이 없는 업체는 외상 기술에도 사다가 씁니다, 사실. 근데 당장 그게 외상 기술 사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죠. 정부는 또 이동권익이라는 지자체 소멸이라는 어떤 공공적인 정책 수단을 또 달성하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나머지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동차가 보통 운영률이 한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교통이 아무리 막혀도 서울에 있는 자동차의 10% 이상이 길거리에 안 나와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은 내가 차를 이용하고 내가 필요 없을 땐 우리 가족을 태우거나 아니면 딴 데 가서 우버처럼 소위 비즈니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판매되는 자동차의 90% 정도가 이제 판매량이 줄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뭐 최소한 한 30~40%에서 50%는 아마 판매량은 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점점 비싸지고 소득 격차도 벌어지죠. 그래서 아마 서민들은 그냥 가장 경제적인 수단으로 편의를 추구하는 방법을 가려면 아마 공유형 차량을 아마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면 차간 거리도 줄일 수 있고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과 연계해서 뭐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그리고 정말 획기적인 아니죠 저기 주행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확실한 기술 자율주행 자동차가 100% 그러니까 도로에 있는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고 자동차끼리 통신이 된다고 그러면 교차로에 신호등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아마 서울 시내 지금 악화되고 있는 서울을 예를 들면은 굉장히 많은 도로를 이제 인프라를 유지 보수하고 증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체증은 점점 심화되죠. 그래서 연 한 5%씩 계속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다 그러면은 교통 체증은 사실 교통 체증을 일으킬 만한 가장 중요한 원인의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좀 약간 한 20~30년 후에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술을 연구하는 쪽에서는 교통 신호등 없는 교차로 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장기적으로는 뭐 제가 작성했던 자료 보면은 뭐 부동산업도 영향을 받을 거고요. 땅값도 변하겠죠. 이동성에 제한이 없으니까 도심의 땅값은 떨어질 거고 주변의 땅값 사람들이 좀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살 수 있는데 큰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도 부담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오일 산업은 거의 아마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단거리 항공업 거의 다 문을 닫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 노선 같은 경우도 아마 노선이 점점 폐지되겠죠. 단거리 항공업도 영향을 받을 거고 뭐 주차장, 소매점, 동네에 있는 소매점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뭐 손해보험업은 거의 망한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또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걷어들이고 있는 교통 관련 범칙금이나 세수 같은 것도 굉장히 줄어들고 현재 경찰관들의 한 60~70%가 교통경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도 줄어들기 때문에 원래 본연의 역할인 치안이나 그쪽이 좀 더 안전해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현재로는 예측하기 힘든 효과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아지면은 많이 보급되면은 그건 버스를 타고 다녔던 분들이 다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뭐 교통이 더 막힌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은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차가 하이 클래스냐, 뭐 프리미엄 클래스냐를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셨죠, 발제하신 분께서 폭스콘이 아이폰을 만들지만 아이폰은 애플 거라고 알고 있듯이 만약에 프리미엄 클래스에 속하지 않은 자동차 업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사실 화두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이 클래스 브랜드로 보이지 못한 완성차 업계가 아마 전기차나 글로벌 IT 업계랑 경쟁하는 상황이 될 거고 아마 가장 좀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면 저는 무조건 애플 차를 삽니다. 왜 그러냐면 애플은 그 아이콘이라 그러죠. 시대를 이끌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이제 한 몇 년 후에 한 60에 가까운데 젊은 친구들은 그 아이콘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아마 세대가 바뀌고 그러면 자동차 산업도 그런 젊은 세대의 취향에 따라 많이 좌될 것 같고요. 레벨 3 자동차 우리나라 그러니까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레벨 3 자동차를 2026년까지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벨 3 자동차는 실용화가 거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레벨 3와 레벨 4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레벨 4는 운전자가 그냥 잠을 자도 됩니다. 어떤 특정 조건에서. 아니면 레벨 5는 그냥 마음 놓고 잘하는 거고요. 아무 도로나 다 사람이 필요 없는 거고 레벨 4는 레벨 3는 뭐냐면 운전을 하는데 운전자가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자동차가 제어권을 넘겨주는 순간 잽싸게 운전자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구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글이 레벨 3 자동차를 주고 직원들한테 주고 나눠줬더니 다 직원들이 게임하고 딴짓하고 있답니다. 뭔 얘기냐면 제어권이 갑자기 넘어오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조사와 법적 분쟁의 소지도 발생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누가 책임이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레벨 3 자동차는 아마 고속도로 정도에서 좀 필요한 구간에서 정도만 되고 아마 일반 도로는 돌아다니지 못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시장은 레벨 4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언제 될 거냐는 최근에 뭐 인공지능, 그러니까 딥러닝이라고 그래서 그런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를 누가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이제 운명이 갈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잡으면 뭔가 말이 많아지는데 예, GDP를 볼 때 15% 정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GDP의 자동차 산업이 15% 차지하는데 그동안 정부 시책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시책은 대부분 기존 완성차 업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세미나나 어디 토론회 가면 가장 얘기하는 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었다가 갑자기 떨어지면 다 망할 거냐. 그래서 다양한 플레이어를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게 정부 시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좀 어렵지만 중소중견기업이 중심이 되는 아까도 이제 노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자동차 IT 융합 부품 그리고 자율주행차 또는 커넥티드 카에 관련된 플랫폼 그리고 전기차 업계가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조성 전략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모르시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서비스를 설명해 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서비스로는 그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운전, 저희는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카카오 대리운전, 그 다음에 카카오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카오 주차까지 현재 서비스는 그 크게 이제 카카오 블랙도 있죠. 크게 이제 5가지 정도의 서비스를 담당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규모는 아직 좀 작은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제 이 서비스를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인데 잠깐 저희 이제 현재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저희 3년 동안 총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택시 드라이버에서 검색과 저희가 라이딩을 승객분들 라이딩을 한 총 숫자를 세어 보니까 한 23억 건 정도 3년 동안 저희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택시를 저희가 라이딩을 해주는 숫자가 하루에 한 150만 건 정도, 연말이나 이런 때는 한 220만 건 정도까지 매일 승객을 저희 카카오 택시를 통해서 라이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택시에 가입되신 저희 국민분들의 숫자가 한 1,800만 명, 이번 달 기준으로 1,800만 명 정도 되고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내비게이션은 한 달에 저희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검색해서 확인하는 숫자는 한 달에 1억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가 지금 계속 빅데이터 형태로 우리 국민들의 이동의 모든 빅데이터가 저희 서버에 계속 쌓여서 실제로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는 저희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교통공단이나 경찰청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지 않습니다. 1억 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저희 데이터로 최적의 경로를 직접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 데이터가 쌓여서 신뢰성도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희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 서비스가 나오게 된 출발점은 어떤 교통에 대한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에도 잠깐 좀 언급을 했지만 예전에 교통이라는 개념이 초기에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사실은 개념으로 출발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 중심으로. 근데 이제 이동의 개념으로 발달되어 있는 거는 결국은 출근이나 이런 운송, 여행 이런 모든 부분들이 생활 간의 연결이다, 저희 커넥팅이다고 사실 보는 철학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가능하게 됐던 거는 결국은 이제 IT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 수요자 중심의 이동 개념으로 파악이 가능했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IT 기술이라고 하면 지도 데이터,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쓰고 있는 뭐 내비게이션이나 맵이라든가, 그다음에 핸드폰, 개별 분들이 다 핸드폰을 한 번씩 가지고 계시는 그 모바일성,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금융 쪽에서 모바일로도 충분히 결제가 가능한 형태의 자동 결제 이 부분이 결합이 되고 보니 개별적 이동의 개념이 싹이 트고 지금의 형태의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동의 개념에서 보면 초기에는 대부분 다 뭐 아까 자동차의 역사에도 잠깐 뭐 나와 있지만 초기에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는 다 소유 개념의 이동 수단으로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진 사람만이 이동에 대한 특권을 누렸던 시대가 초기의 시대입니다. 그게 이제 자가용이라는 형태로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동 개념의 변화가 공유의 개념으로 시대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모두에도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형태가 나오게 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거점 기반에서부터 라스트 마일로 좀 옮겨간다. 이동의 개념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는 열차가 역에서 부산역에서 서울역,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다른 어떤 광주 터미널, 이렇게 거점을 이어가는 형태의 교통이 중심이 되었던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라스트 마일이 중심인 시대로 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도어 투 도어로 지하철에서 내 집까지, 그 다음에 내 집에서 출근하기 위한 버스 정류장까지, 이 모든 부분까지도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라스트 마일 시대로 가고 있다. 최근에 중국에서 뭐 모바이크라고 하는 자전거 공유 사업까지도 나오는 거 보면 내 집 앞까지를 가고자 하는 니즈가 이제 충족되어지는 이동의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온디맨드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이제 스케줄드 형태죠. 열차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20분, 30분 단위로 오는 버스에 내가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카카오 택시 부르면 옵니다. 아파트 앞까지 오죠. 온디맨드 형태의 이동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필요한 시간, 필요한 장소 언제든지 골라서 내가 갈 수 있는 형태의 이동을 이제 사람들이 원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개념에서의 이동의 변화가 바로 우리의 생활 자체를 크게 바꾸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저희는 이 단어를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단어로 사실은 바꿨는데요.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저희는 스마트 모빌리티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유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연성과 공유, 그 다음에 다양성,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특징을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크게는 유연성으로 보면 아까 잠깐 모두 설명을 드렸지만 택시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택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유연성이 부족한 이동수단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택시는 면허 기반의 운송수단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허 기반이라는 건 뭐냐면 증대하고 줄이는 데 있어서 굉장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서의 빠른 이동수단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우버가 미국에 출연을 하면서 택시 시장을 대체를 해버린 겁니다. 즉, 피크 시간, 출근과 퇴근과 심야와 이런 피크 시간에 택시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출연을 한 거고요. 예를 들면 센트럴파크에 큰 콘서트가 열리거나 이 뉴욕의 큰 미식축구장에서 엄청나게 사람이 빠져나올 때 택시가 그 수요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버가 파고 들어가서 그러한 이 공급의 경직성을 한꺼번에 해결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7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이제 누리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스마트 모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수요와 공급의 데이터가 그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 안에는
우리 승객들, 국민들의 이동에 관련된 수요와 공급, 택시의 수요와 공급의 모든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결국 이동 주체 간의 경로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빈도와 등등의 모든 데이터들을 쌓고 그거를 최적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수요와 공급의 데이터가 스마트 모빌리티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목적지가 가능한 형태, 라스트 마일까지 가능한 형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되는 시대가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다.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가 그럼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튀어갈 거냐? 뭐 우버, 대표적으로 우버나 중국의 디디 추싱이나 동남아시아 그랩이나 이런 대표적인 그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들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로는 연결을 가장 기본적으로 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은 무엇과 무엇에 연결하냐고 할 때는 사람, 승객이죠. 그 다음에 운송수단, 자동차, 뭐 버스 다 포함해서 운송수단, 마지막으로 인프라, 여기는 이제 뭐 주유소나 그다음에 신호 체계,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이런 그 인프라, 그러니까 사람과 그 다음에 운송수단과 인프라 세 개를 연결하는 걸로 출발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그 지향점이다. 그걸 완벽하게 모든 이런 포함되어 있는 그 주체들을 연결시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가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게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연히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데 뭐 카카오 택시를 타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느끼긴 하는데 대표적으로 사회적인 개념으로 보면 뭐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경기 소방청하고 이제 같이 협력해서 프로젝트를 만든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뭐 그 내비를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카카오 내비를 쓰고 있는 모든 그 핸드폰에 그 뒤쪽 500m 지점, 1km 지점부터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가는 것을 한꺼번에 다 저희가 뿌려서 이제 다 비켜갈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이제 경기 소방청하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앞에 있는 모든 차량과 저희 서버와 내비게이션 서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도 그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호 체계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연결의 어떤 가치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유라는 개념, 뭐 모두에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빨리 자주 턴오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공유는 앞으로도 더 확산이 될 거다라고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소비자는 저희가 이제 소비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단에서 왜 이제 이게 가능해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미 우리 그 중심 세대들, 그 이제 20대, 40대 중심 세대들은 에어비앤비라든가 우버라든가 이런 공유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거의 친숙한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전혀 없고 되게 트렌디한 그런 부분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래서 공유에 대한 개념을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유가 자동차로 왔을 때의 그 확산 정도는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들 말씀해 주신 자동차 산업의 산업 자체를 근간을 뒤바꿀 수밖에 없는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 아마 이제 제조가 주도하는 상황에서부터 서비스가 주도하는 상황으로 급하게 좀 이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성의 특징을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는 가질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고객들의 니즈를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형태의 니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뭐 아파트나 이런 집에 그 반려동물들 다 그 키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조사에 의하면 반려견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한 2분의 1 정도 가구에 있다고 저 통계적으로 본 적이 있긴 한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반려동물과 병원이나 나들이를 위해서 다 일반 자가용만을 이용할 수는 없고 나는 그 펫택시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하고 싶다는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반려동물과의 생활이 곧 펫택시로까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동수단과 모빌리티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다양한 내 니즈, 나에 맞는 이동수단을 끊임없이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지만 뭐 카시트를 다루는 택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려견을 태우는 택시라든가 사실 헬리콥터를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빌려서 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한 번도 저희가 못하지만 이미 이제 동남아시아 그랩이라는 회사는 여기 이제 제가 썼지만 그랩 헬리라고 하는 언제든지 내가 시간대를 정하면 비행기를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동 수단에 구분이 없고 제한이 없이 내가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나는 헬리콥터 타고 싶고 이런 상황이 이제 이미 도래했다라는 얘기죠. 빠른 변화를 지금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종국적으로는 제가 아까 4가지, 5가지 정도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종국적으로는 저희도 자율주행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조업체들과 자율주행에 관련된 차량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될 생각도 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개발의 회사의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인수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들도 엑시트 할 수 있도록 인수도 열심히 좀 하고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히 투자를 하고 OEM들하고도 기술 개발에 대한 협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지향점을 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향과 맞춰서 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좀 최대 증진을 하고 있고 좀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응원을 좀 어떻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희 회사 소개가 되고 말았는데 좀 의견을 주시면 많이 반영해서 좀 최대한 좋은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최근에 우리 자동차는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약간 히스토리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뭐 아시다시피 201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었습니다. 우리도 그때 막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2010년에 시작은 했지만 조금 뒤처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2014년에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한 좀 세계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2014년에는 우리나라는 상반기에 저희 저탄소 협력금이라고 그래갖고 전기자동차를 앞으로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이게 봉합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한 통의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소위 세계 전기전자공학회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25주년 세미나를 디트로이트에서 할 테니까 한번 와봐라. 그래서 깜짝 놀라고 갔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벌써 세계 전기전자공학회에서는 25주년에 연구를 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트로이트로 제가 갔습니다.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또 한 번 깜짝 놀란 게 플래카드가 붙여 있는데 컨버전스 오브 사이언스입니다. 그럼 결국에 기초 원천이 없으면은 앞으로는 자동차는 살아나기 굉장히 어렵다. 물론 전기자동차도 우리가 상당히 부진했던 이유는 트라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다중융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동차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결국에 충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충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킹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세계가 삼위일체가 돼야 이것이 모두 보급도 그렇고 개발도 원활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하드웨어만 봤습니다. 계속 하드웨어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015년 3월이었습니다. 저희가 노사 문제 연구 때문에 GM 본사를 방문하게 됐는데 이건 뭐 갔더니 이 지금 회의실의 반 정도 되는 회의실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암만 사장이라보다 더 높은 임원들이 한 7, 8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노사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GM에 대해서 문의하자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뭐 그전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그랬습니다. 돌아가면서 3시간을 무려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GM이 고비용 구조가 계속될 경우에는 호주 사례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이 호주 사례로 가는구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 4월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려면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직 통합적이거나 계열적인 구조 갖고는 도저히 이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산업부 주관으로 연구를 해서 4월 달에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전속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에. 이 전속거래를 결국에 완화시켜서 개선시키고 이 협력업체들 아주 우수합니다. 왜? 삼성과 현대 이러한 우리 대기업들이 있는 데는 이러한 협력업체들이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 업체들을 수출기업화하겠다. 그게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왜? 수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요. 수출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4월 공청회에서 대기업들이 그랬습니다. 한 기업이 자, 우리가 협력업체 잘 키워놨는데 이들 기업을 해외에 있는 경쟁기업과 협력을 하게 만들어서 그 기업들이 더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 나와서 우리를 쳤을 때
우리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는 누가 더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30대 대기업들이 전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구 결과는 덮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째 덮은 겁니다. 2009년에도 있었고 2013년에도 있었고 2016년에.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그 저항에 의해서 이런 산업 구조를 바꾸질 못합니다. 그건 지금 다들 알고 계시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발제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이라고도 보겠습니다. 자, 2017년 초입니다. 작년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 포린이라는 전문 잡지에서 보고서가 한 권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에 그냥 그대로 내용을 전달하면 2025년 현대차 파산입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요인을 자기네들이 분석해 볼 때 결국 현대차 파산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근데 저희들은 뭐 일본에서 나온 보고서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 우리도 알고 있다. 그 위기는 뭐 다 감지하고 있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산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 업계에서는 2% 부족이라는 뭐 광고 회사에서 쓴 그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한 예를 들면 꽤 오래된 몇 년 전에 우리가 장애인용 자가용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특히 장애인들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개발을 했는데 일단은 운전석 시트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옮겨 타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운전하고 가면 되죠. 그럼 휠체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본에서는 그때 나온 게 뭐냐면 뒤트렁크가 열리면서 작은 로봇팔이 나와서 그 휠체어를 잡아서 들어가서 접어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2%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우리 업계들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전기차 쪽을 어제도 저희가 코트라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미래차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수십 명 오셨는데 제가 표정을 보니까 다들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앞으로 가는 거냐. 우리나라 비계열 부품업체 중에서 가장 큰 제가 회사 명은 얘기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 전에 그쪽 CTO들하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기술 얘기를 하다가 전속거래 완화시켜주십시오. 대기업에서 저는 전속거래 좀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전속거래 완화하니까 성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많이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도대체가 트렌드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품업체가 세계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를 모르고 있다. 이거는 참 큰일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해되는 게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부품업체들이 최근에 구미 시장을 돌았습니다. 아주 대기업들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술력 격차에서 너무 많이 나더라. 그 중국 시장을 갔습니다. 당연히 원가 격차가 너무 많이 나더라. 이건 도저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또 중소기업들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지금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3년 이상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는 광주 지역과 울산 지역에서 부품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무너지고 있다. 그거를 모 방송국에 자기네들 취재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알려와서 그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한 3차, 2차들은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제가 앞에 기술적인 얘기를 다 많이 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선진국의 사례입니다. 우리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얘기를 우리가 논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냥 아까 같이 일본에서는 우리는 상당히 좀 한국은 어려울 것이다. 또 우리 어려운 부품업체들 보면은 굉장히 지금 어렵다. 근데 그게 실상에 잘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 아까 산업부에서 했듯이 그 협력업체들 간에 협력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 LG 자동차를 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한번 보면 65대 대기업 집단에서 자기네 사업보고서에다가 자동차 사업이라고 쓴 사람이 딱 10개가 나옵니다. 그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업체들이 지금 자동차 사업에 들어와 있는 거는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들 기업들이 내놓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자동차 사업 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전에도 지역에서 전기차 사업을 하려는 업체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위에서 전화 온다. 배부르시네요. 전기차까지 하시게.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나라는 뒤로 후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체들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그 경험도 상당히 부족한데 또 하나 최근에 단지 조금 지금까지는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1월 말에 저희들이 디트로이트를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하부 구조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상당히 잘 만들어 놓은 게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화성에 가면은 국토부가 KCT라는 거를 지금 올해 완공을 합니다. 거기서는 상당히 자율주행 자동차를 갖고 테스트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양에는 현대차, 당연히 남양연구소가 거대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쭉 빠져나와서 서산에 가면은 현대모비스가 거의 지금 말씀드린 윌로우라고 고속주행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할 수 있는 걸 완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지금 자동차를 돌릴 자동차가 없는데 시설은 굉장히 잘 만들어놨다는 거죠. 지금 테스트할 수 있는 자동차는 약 20여 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한국 타이어가 또 자율주행 자동차용 타이어 50만 평짜리의 테스트베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또 검토하고 있는 거는 이 무선 자율주행 기술은 결국에 항공기 기술에서 나왔고 군사용 기술입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 인제 쪽에 가면 과거에 스피디움이라고 해서 F3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연적으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암흑이 돼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밤에는 암흑입니다. 그러니까 터널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우리는 하부 구조는 지금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몇 년 지나면 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 전기차 충전기 2만 기 다 구축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 개발이 너무 빨리 돼서 앞으로 25분 내에 다 충전됩니다. 350kW짜리는 10분 내에 충전되는 것이 다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의 8시간짜리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깔아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로드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빨리빨리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중소충선업체들은 이게 하나의 성장의 기회다. 정부가 지원해 준다더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자원을 낭비한 겁니다. 이러한 지금 전기차의 문제, 자율차의 문제가 있고 자율차는 하부 구조는 굉장히 잘 만들어놨다는 거죠. 근데 공급자 중심의 이러한 전략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거는 지금 정부하고 지금 4가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국무조정실하고는 전기차 산업 육성 방안 보고서를 끝냈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하고는 너무 지금 전기차, 자율차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다. 부처 간에도 상당히 이견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 개념 정립을 해달라 하는 지금 보고서를 또 작성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하고는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신산업 생태계입니다. 앞으로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서비스 산업에서 굉장히 많은 고용과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솔직히 지금 한국지행 분산공장에 대한 대비는 했습니다. 그건 뭐냐? 앞으로 지금 클로즈는 돼 있지만 이에 대비해서 작년부터 소위 전기동력 자율주행 상용차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방안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2년째 짜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에서는 좀 대비가 돼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하부 구조 관련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갑자기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2016년 1월까지는 AI가 뭐였습니까? 우리나라는 조류 독감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세돌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과 2년 사이에 이제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된다. 저희가 2016년 말부터 산업부하고 관련된 인력 수요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200명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에 있는 인력을 다 끌어모아도 자율주행 자동차 200명 안 된다. 근데 미국이 그때 5년 동안 4만 5천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기차 별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전기차 생산 인력만 10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인력이 있어야만 결국에 서비스도 하는 것이고 뭐 비즈니스 모델도 만드는 것이지. 근데 또 하나 그렇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전문 인력 양성합시다. 그래서 대학에다 나눠줬습니다. 가르치실 분이 없습니다.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원천 기술입니다. R&D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R&D 자동차에서 1년에 약 7조 원 정도 R&D를 합니다. 근데 독일이 1등이 49조 원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7분의 1밖에 못하는구나. 미국이 일본 다음에 3위의 랭크가 됐습니다. 한 26조 7조 하는 걸로. 근데 최근에 미국 통계를 보니까 40조가 넘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동안에 26조 7조에는 자동차 업체만 R&D를 한 겁니다. 근데 관련 ICT 업체를 다 집어넣으니까 갑자기 40조가 나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어떠한 신기술이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지금 부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스텔스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혁신이 이루어지고 왜? 지금 누군가가 이거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아까 같이 이 자동차 산업도 아직도 외국에서도 이런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자칫하다가는 기존의 거래 관계가 끊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ICT 업체들, 그 다음에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 부품 업체들 다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착실 현상입니다. 아, 외국도 아직 굉장히 조용한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벌써 수십 년의 연구 결과가 누적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점은 지금 주의할 점은 그겁니다. 일단 기업 간 협력이 돼야 됩니다. 기업 간 협력 없이는 절대로 융합 안 됩니다. 산학연 협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벽이 너무 심합니다. 삼성의 협력업체들은 삼성끼리만 하고 LG의 협력업체는 LG끼리 하고 현대는 현대끼리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찾으려고 해도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왜? 그건 기업 비밀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가 없습니다.
융합을 시키려고 해도 A와 B를 같이 하려고 그러죠. 솔직히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1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개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생태계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남의 장도 마련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야지 뭔가 대화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보를 만들고 또 지식을 가지고 공유를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러한 것은 곳곳에 장벽이 많이 쳐져 있는 겁니다. 정부의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 간의 장벽이 더 큰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에 더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